당대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아무래도 후진타오 주석의 퇴장 장면이었을 텐데요. 저희가 중국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끌려나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지금 해외 시각이 되게 그렇게 두 가지로 모이죠. 네.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끌려나갔느냐,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부축을 받아서 갔느냐, 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나뉘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로는 몸이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네. 나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장면상의 여러 가지 점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시각이 점점 이제 지금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에 중국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그 상무위원회 7인의 상무위원 중에서 시 주석을 빼고 나머지 6명이 전원 그 시진핑의 그 계열로 다 임명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자꾸 낳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과거의 어떤 지도자의 그런 관례, 권력의 분포가 이제 한 단락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시각들이 지금 조금씩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달하지 않는. 예. 그럼 약간의 고의적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고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아주 굉장히 연출을 잘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었고 중국 정부로서는 또 공산당 행사에서는 정말 처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크게 보게 되면 중국에서 3개 계파가 존재를 했었어요. 3개요?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청단입니다. 네. 당이 아니고 단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공산주의 청년단 해서요. 네. 여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과거에 우리 교련 교육 받고 할 때 그 학도 호국단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공산당이 지금 현재 한 9,5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거의 같은 수의 청년 단원이 있어요. 공식 그 공산당 조직과는 별도로. 별도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과거에 정치 지도자들이 계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한 계파가 있고 네. 또 한 지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의 방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장쩌민 그 주석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쩌민으로부터 형성이 된 파가 바로 그 파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과 함께 혁명을 같이 했던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 이른바 태자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이 이제 하나의 계파가 돼 있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태자당은 점점 세력이 약해졌어요. 지금 남은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천단하고 네. 상하이 방하고 2개가 남았거든요. 네, 양대 계파였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9대 당대회 이제 곧 퇴진하게 될 그 당대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공천단 소속의 그 계파의 사람들이 한 3명, 4명 이 정도 포진을 해 있었는데 몇 명 중에요? 전체가 7명이에요. 7명 중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안배가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20차 당대회 이번에 발표된 데 보면은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전부 이 시진핑 쪽으로 이제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시진핑은 어디 소속이냐? 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시진핑은 사실 10년 전에 권력에 이제 처음에 이제 최상단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관측이 많았는데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서방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어느 한 계파에 뚜렷하게 소속이 안 돼 있는 거고 다 걸쳐 있었어요.
다 걸쳐 있을 수가 예, 있나요? 상하이 서기도 했었고요. 아, 아버지가 혁명가이기도 8대 혁명가였고 또 본인도 공천단의 출신이에요. 어디나 조금씩 돼 있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강하게 소속은 안 돼 있지만 어디나 다 돼 있어서 골고루 강인한 파워를 뒷받침받지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이 그 전에 처음에는 그런 있었거든요. 우려가 있었군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두루두루 뻗쳐 있었던 게 이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이제 커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20차 당대회의 인력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는 지금 시자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권력 그 세계의 파가 아니고 이제는 시자준이라는 시진핑의 시고요. 네. 시가 그 가문의 네. 그 직계의 시자준 한 준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물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그런 그 권력을 분석하는 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리커창 총리가 퇴진을 했어요. 예. 보면 아무래도 경제는 리커창 총리가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면 중국 경제 어디로 갈까요? 예, 리커창 총리는 사실 10년 전에 이제 리커창 총리도 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왔죠. 권력 1위, 2위의 자리로서 왔었고 사실은 초기에는 리커창 총리의 그 경제 정책이 모두의 관심이 거기 다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리커창이라는 말에다가 이코노믹스를 붙여갖고 리코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커창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커졌는데 이게 아마 시진핑 2기 정도 들어가서부터는 상당히 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익힘이 약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리커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특색적인 점을 보자면은 굉장히 수재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저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에서 이 중국 도시화 건설에 관련된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직접 쓰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자이자 이론가이자 실제로 그 경제 건설을 각 지방에 돌면서 경험을 갖고 있는 대단히 이제 뛰어난 인물이었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리커창 총리가 이제 내년 3월 그 양회에 있을 때까지는 총리예요. 그 이후에 이제 물러날 텐데 물러나더라도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변화할 수가 없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리커창 총리가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 정책이 그간의 흐름이 아니었고 이것이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의, 승인 또 상무위원회 내에서의 합의 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큰 정책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새로운 개념 또 새로운 방향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커창의 후임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결정이 됐나요? 리커창의 후임은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어제 그제 시진핑 주석 바로 뒤이어서 그 내외신 기자 그 회견을 할 때 들어왔던 그 리창이라고 하는 또 코가 묘하게 빠졌네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중간에 한 글자죠. 네. 그래서 리창은 상하이 당서기 출신이에요. 그 중국은 상하이에 가면 상하이 시장이 있는데 시장 위에 당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부 위에 당이 있는 거죠. 네, 당이 행정부를 지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2위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년에 결정이 될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리창 지금 현재의 상하이시 당서기가 총리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권력 순위 3위부터 어제 나왔던 7위까지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네.
경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경제를 운영했던 경험이. 예. 물론 거기에 보면 광동성의 서기 출신도 있고 베이징시의 서기 출신도 있지만 상하이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 중국의 방향은 상하이형이지 광동성형은 아니에요. 예. 북경은 정치 중심이고요. 경제 핵심적인 정책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중국은 역대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정책이 다 결정이 되고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마오쩌둥 때는 오로지 혁명의 시기였다고 이제 보고요. 덩샤오핑의 시대 때는 개혁 개방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같은 흐름으로 오다가 이제 시진핑에 와서는 현재는 공동부유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네. 공동부유는 뭐냐면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건 중국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오늘날까지 이끈 가장 그 중심적인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론은 철저하게 차별적인 개혁 개방론이에요. 일부 지역을 먼저 잘 살게 해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따라가게 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년을 해보니까 일부 지역이 잘 살게 된 거는 생각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격차는 더 벌어져 버린 겁니다. 계층 간, 지역 간. 그래서 그것을 고루고루 계층 간 또 지역 간에 이걸 균형을 맞추겠다. 같이 잘 살게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그 공동부유라는 그 말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기억을 되돌아보면 시진핑도 처음부터 공동부유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 지금 사실 보면 10년 전에 시진핑 때에 그때 여러 가지 스피치라든지 네. 또 이제 정책의 기조 그다음에 5년, 6년 전에 이제 2기를 할 때 그때 또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본인의 생각하는 바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그 전에 이어왔던 그 부분하고 본인의 생각은 얼마 안 되죠. 갈수록 점점 본인의 이 통치 이념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인제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글쎄요, 본색이라고 할까요? 그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또 이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의 중국의 상황, 국제사회 속에서의 이제 중국의 현상, 입장, 그다음에 2기 때 입장, 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공동부유라는 것이 뭐 전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뭐 다 같이 잘 살자는데 뭐 이의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서방에서 보는 시각은 공동부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색채가 조금 없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처음 얘기했을 때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에르메스 같은 명품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서방에서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명품 시장은 사실 중국에서 이제 명품이라는 말을 사치품이라는 얘기로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치품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사치품을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사치품이 명품입니다. 워딩이 그렇게 돼 있는데 확실히 외국계 유명 브랜드들이 과거만 못한 것은 중국 어딜 가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사람들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구어차오라는 말이 있어 그게 한자로 쓰게 되면 나라 국자에다가 조류할 때 조자예요. 우리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정부나 당의 그런 어떤 정책 정치를 떠나서 이미 일반 사람들이 그 중국 제품을 점점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명품들의 이제 주가가 갑자기 영향을 받고 하는 거는 뭐 주가는 사실은 그 미래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그것을 뭐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또
또 중국 내에 지금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흔히 과거처럼 정말 일방통행식으로 잘 나가던 시대는 지나갔다. 시장 논리로 보더라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나오는 그 중국의 증권가의 그 리포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치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이런 것을 정말 대단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일부는 철수를 하고 규모를 줄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공동부유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마윈 그 알리바바의 마윈 생각이 나는데 이제 빅테크나 일부 중국의 빅테크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태클을 거는 약간 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빅테크 이 부분은 사실 마윈도 그 본인도 놀랐을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의 그 압박을 받았던 거는 그분은 뭐해요? 요즘에 어떻게 되셨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신 거예요? 근데 마윈이 원래 이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고 강연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랬죠. 네. 근데 조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마도 분위기상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심하게 이제 했던 측면인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중국이 그런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이런 조치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빅테크 하이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던 거거든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그 민감하게 보는 것이 사람의 정보죠. 그 정보 거기는 온갖 정보가 그러니까 막 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민간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는 저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제재 대상이 됐던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많이 했어요. 사회공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왜 또 그러냐면 빅테크 기업이 핀테크 영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움직임들이 항상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제재보다는 그런 이제 데이터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고려가 더 오히려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 데이터를 다루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는 뭐 국유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우려도 있는 건가요? 일부를 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국유화로 간다는 것은 아마 그 방식 자체가 좀 종래의 방식인 것 같고요. 지금 원하는 건 그걸 겁니다. 사실 그 애플이 이제 중국의 일부 사업을 접었던 것도 이제 그 다 관련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해라. 정부에다가 공개를 해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럴 바에 사업을 접겠다. 뭐 이제 이래서 아마 애플도 일부 사업을 접기도 한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그 국유화를 함부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영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부처가 전부 저 공공부문 쪽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영 쪽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그냥 그 국영 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린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아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중국이 부동산발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고 시진핑 주석의 연임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동산 문제는? 예, 그 사실 3연임 전까지 그 부동산 위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아마 좀 외부에서 중국에 조금 정확하지 못하게 읽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중국은 그 우리 흔히 추측과는 다르게
국내 상황 변화 또 외국의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 산업 정책이 한 10년 단위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중국이 가격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시장 경제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국가 경제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싸게 만들어서 박리담에 많이 파는 게 최고였죠. 그게 가능했던 것이 세계화가 참 호시절일 때죠. 아무런 고침 없이 들어갔고 그러다가 2008년에 우리가 다 아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게 당시에 이제 많은 시각이 중국이 저 금융 영향을 바로 타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움직임은 뭐냐면 국가 산업 경제 정책을 확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거시 정책을. 뭐냐면 외부에 이렇게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형이 됐다가는 국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SOC 건설하고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2009년부터. 그전에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거.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09년부터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디나 부동산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짓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죠. 은행에서 가져가고 중국이라는 데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토지가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중앙의 땅이에요. 그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싼 값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걸 불화하는 그 자금이 남은 이익이 지방정부 재정의 작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게 자꾸 돌고 하다 보면 1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면 부채가 쌓이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뭐 어디에 건물이 또 올라왔네, 천지개벽했네, 이제 이렇게 보였던 시기인데 그 밑에는 부채가 쌓였던 거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방정부, 금융기관, 부동산 회사 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부동산 담보해야 되는 거 갚아야 되는 거 안 갚는다고 막 시위를 하잖아요. 그게 다 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부채 연결고리 이거는 절대로 단기간 내 해결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그렇다고 지금 터트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데요? 뭐 그렇게 많아요? 그거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중국 은행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은행 전체의 영향권은 예를 들면 은행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어느 자산이 얼마 정도 볼 텐데 아마도 한 우리 금액으로 굳이 따진다면 6경, 7경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이 정말 아주 그 재앙적인 수준으로 거품이 터지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부채를 계속 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굉장히 그 기술을 요할 겁니다. 정책적인 기술을 바람을 조금씩 빼면서 쭉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난도의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갈 걸로 생각이 들어요. 부채가 본격적으로 쌓였던 게 짧게 잡아도 10년이에요. 네. 중국 전역에서 그런 게 일어났던 것이죠. 중국은 사실은 정부가 또 당이 결심을 하면 정책 역량의 동원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중국만의 또 이점이 있고 그렇죠. 했는데 쉽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지금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이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 그 헝다 큰 그룹 터졌는데도 좀 그 이후로 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무슨 뭐 정말로 호전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도 않아요. 자꾸 뭐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나아가는 이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나 망하고 잊을만 하면 하나 망하고 뭐 그런 거겠네요. 예,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그 한두 개라도 그게 이제 지방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워낙 부채 규모가 커서. 부채 규모가 크지만 이게 이제 우리 서구의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그 국내에서 보통 부채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네. 가계부채가 제일 큰 적이죠. 중국은 가계부채가 별로 없어요. 중앙정부의 부채도 크게 없어요. 지방정부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고리가 괜찮다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GDP의 20%밖에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빚이 별로 없어요. 네. 예. 의외로 그런 점은 좀 버틸만한. 글로벌 경제가 지난 수년 동안 뭐 코로나도 있었고 불경기에 각국이 그 양적 완화를 뭐 무차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과 유럽이 양적 완화한 거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몇 배 더 했을 거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뭐 미확인입니다만은. 오늘 중국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보셨을 텐데요. 네. 3.9% 오늘 나왔지요. 네. 3분기에 3.9%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나왔어요. 네. 네, 수준이 높게 나왔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대회가 이번 20자 당대회는 여느 당대회보다도 훨씬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해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이제 딜레이를 했다고 싶고요. 지금 이 수치를 뭐 손을 댔다고는 저는 뭐 그 생각은 별로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 GDP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치 자체보다는 그 수치의 구성의 변화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GDP면은 그 안에 제조업 생산이 있을 거고 서비스업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좋은 시그널이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경제가 변해가고 있구나. 수치는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비교적 그냥 괜찮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5.5가 원래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연간으로. 근데 저는 사실은 연간 5.5 목표가 저게 이제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사실상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걸 달성하려면 4분기 때는 택도 없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중국이 코로나 위기가 간헐적으로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GDP도 2년 구간으로 묶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니까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본다요.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지금 1년씩 해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2년을 묶어가지고 그 앞에 2년 네. 전년 동기. 네. 전 구간 대비죠. 19, 20대, 21, 22. 그렇죠. 네.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사실 연착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연간 산업 생산이 일정 수준 올라간 다음에는 사실은 계속 올라간다면 이게 조작일 겁니다.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고 내려오게 될 때는 연간 한 1%포인트씩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잘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2년 구간씩 해보면 1%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거는 중국 경제가 지금 짧은 구간으로 보면은 들쑥날쑥하지만 크게 보면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비스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중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뭐 외국의 미국이랑 갈등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잘 막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뭐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예, 같네요. 제가 사실은 중국을 공부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됐는데요. 뭐 현지에 가서 산 것도 20년이 되고 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거기 싱크탱크에 있으면서 중국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합니다. 보게 되면 경제 관리를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일당 체제에서 결정하는 문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다른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이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죠. 그렇다면 시진핑 3연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는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최대한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지금 사실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그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정말 중국이 독을 받던 세계화의 퇴조 이게 있고 중국 국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40년 개혁 개방 40년간 그 뒤에 나타나는 성장통이 지금 같이 맞물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장통을 중국은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새로 구성되는 이제 정부도 새로 구성이 될 거고 당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된 것이 내년 3월에 양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들어서겠지만 거기서는 국내 경제에 관한한 국민들한테 대단히 다가가는 이제 여러 가지 민생 프로그램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민생 서비스 영역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투자 뭐 이제 이런 영역은 정책의 강도가 약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산업도 그 부분이 커질 거고 생각이 들고 대외 관계는 강한 데는 강하게 또 중국으로서 필요한 데는 굉장히 접근해가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